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년 이 시즌이 되면은 이 취업 비자, 이 H1 비자 신청할 때라고들 보통 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데 작년하고도 또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H1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2020년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매년 4월 첫 주에 신청을 하는데요. 매년 6만 5천 개의 학사 소유자 코드가 있고 2만 개의 석사 취득자 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매년 한 20만 명 정도가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코다는 적은데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첨이 돼야 되고 당첨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승인될지 아니면 거절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학사학의 경우에는 뭐 75% 아니 석사학일 경우에는 한 75%, 학사할 경우는 한 35% 내지 40% 그 정도로 지금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당첨할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4월 첫 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4월 첫째 주에. 그런데 뭐 4월 첫 주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미리 해야 합니다. 예,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준비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 고용주의 FEIN이라는 연방정부 ID 확인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LCA라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절차가 있고 네. 이것만 하는데도 적어도 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은 학위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 전문직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그 이민국에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찾는 신문 광고 절차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것이 지금 2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4월 초에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고 보고요. 예, 적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이게 H1B 비자인데 예. 단기 전문 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라 그러지만 미국에서 6년간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 그래서 6년간 일하면서 이제 주로 한 2, 3년 일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고용주들이 취업 이민을 해주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H1B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게 너무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또 승인 받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전문직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4년제. 4년제 학사학위나 아니면은 적어도 이 일을 한 실무 경험이 적어도 만약에 1년에 대한 그러니까 학사학위가 만약에 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학사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실무 경험이 이런 전문직에서 경험이 적어도 12년이 있어야 합니다. 12년. 예. 1년에 3년을 받는 거예요. 3년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데 요즘은 참 경력으로 학력을 증명하기가 참 어렵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경력을 가지고 학력이 있다고 증명하려면 그 경력을 평가하는 평가를 해주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비싸지만 그 사람들이 받더라도 이민국에서 그것을 많이 도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학위를 확실히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참 어려운 게 이 전문직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 그죠? 그런 것은 뭐 건축 설계사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 그죠? 변호사, 의사 그리고 또 선생님들, 교수들 회계사 그런 건 다 전문직으로 우리가 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요즘은 그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직도 이민국에서 이거 전문직 아니다. 그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는 실제 거죠.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협소한 전문직의 정의를 말하는데요. 예. 아주 좁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잡 타이틀이나 잡 두디로만 전문직을 정의하지 않고 네. 또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H1B를 많이 부인하는데요. 예. 전문직이라는 의미를 많은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잡 자체는 전문직인지 모르지만 회사의 크기나 그 회사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 이것은 이런 경우는 전문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네. 아니 이분은 학사학위도 아니야. 이분은 석사학위까지 받은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전문직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그 첨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한 거군요. 이민국 심사관이 예. 전문직이 아니다라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니냐. 예. 이거 당연히 이거는 대학 나와서 이 사람은 대학뿐만 아니라 석사까지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따지는 것은 이 회사가 종업원이 몇 명 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몇 명 되지 않고. 근데 이 회사가 IT 회사예요. 네. 종업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문직입니다. 그거 가서 IT인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 회사의 크기를 따지면서 이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뭐 타이틀로는 이게 뭐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컴퓨터 엔지니어 한다 그러지만 뭐 비서일을 할지 뭐 페이퍼워크만 프로세스 할지 어떻게 하냐 다 증명하라. 하고 몇 장의 그냥 첨가 자료 요청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어렵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직종만 볼 때는 전문직인데 그 스폰해주는 회사의 규모나 경제성에 따라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는 케이스 거네요.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사실 만약에 삼성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 그러면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만 예. 자그마한 회사 네. 맘앤팝 스토어의 제너럴 매니저라 그러면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세븐일레븐 같은데 제너럴 매니저가 뭐 전문직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어떤 때라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전문직이고 전문직이 아니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컴퓨터 엔지니어, 뭐 회계사 그런 사람들은 사실 회계 그 학사가 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도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수업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어렵게 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승인 여부도 어려워졌지만 이 절차도 어렵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도 H1B의 급행료 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급행이 있었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예, 재작년에도 없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없어진 건가요? H1B에 대한 급행료 내고 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렵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없앴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없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간이 더 길어졌겠네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H1B를 신청한 걸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예. 지금 올해 또 해야 되는데 작년께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작년 4월 초에 접수한 H1B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 그렇죠.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 보통은 같은 해 10월 정도면은 그렇죠. 이게 10월부터 일을 해야죠. 적용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4월에 신청하면 승인이 되고 10월부터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사 결과가 안 나오고 아직도 심사가 있어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아직 심사가 안 돼요. 어저께 발표한 거 하면 지금 작년 4월 달에 한 사람은 작년 4월뿐만 아니라 작년 12월까지 한 사람은 이제 급행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때까지 하고 거의 1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급행료 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급행료 내고 할 수 있다. 이제사. 네. 그러니까 급행료 해주려면 그 돈 거의 1,410불 받으려면 접수된 다음에 빨리 해줘야지 거의 1년 이상 기다렸는데 급행료 내게 하겠다. 이거 참 급행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철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H1B 비자가 아주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은 올해 H1B 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억지예요. 이것이 전문직도 아니라는 것도 억지고 급행료 안 해주는 것도 억지고 네. 상당히 많이 절차상으로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많이 그렇게 대부분의 프랙티셔너들은 이민 프랙티셔너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기왕 이렇게 승인받기가 어렵게 하고 절차가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면에서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리한 점은 그래요.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된 제비 뽑는 결과에 그러니까 라더리 절차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좋아진 거고요. 1차 관문인 제비 뽑기에서는 조금 추첨될 낮았어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금 높아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행료를 낼 수 없게 해놔가지고 제가 말하지만 옛날에 급행료는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급행료 내고 해결되면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OPT로 있다가 10월부터는 이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4월에 신청하면 급행료 내면 4월 달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월부터는 H1B 이제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랬었죠. 그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불안한 거야.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급행료까지 안 해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대부분 H1B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네. 학교로 졸업하고 졸업 학사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대부분 학사를 졸업하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OPT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옵셔널 트레이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 대학에서 내가 4년간 뭐 컴퓨터 일을 전공하거나 회계를 전공하면 그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줍니다. 예. 그건 옵션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옵셔널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졸업하는 사람들이 옵셔널 트레이닝에서 1년간 일을 할 수 있는 걸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졸업을 주로 뭐 5월 달에 하면서 OPT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니까 주로 한 5월이나 6월에 OPT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작년을 경우에 보면 2018년 5월에 OPT를 받은 사람은 이제 2019년 5월에 OPT가 끝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OPT가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5월에 끝나니까. 근데 4월 달에 H1B를 신청합니다. 네. 신청하고 이제 신청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라더리를 통해서 제비 뽑아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접수가 됐어요. 예. 접수가 된 사람들은 OPT가 끝나더라도 OPT는 5월 달에 끝나요. 네. 그렇지만 H1B는 4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OPT가 5월 중순에 끝나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H1B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대부분은 10월 달에 시작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PT가 끝나더라도 야 내가 학생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한국 나가서 기다리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갭을 10월 달까지 10월 1일부터 일해야 원래는 H1B 코드는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OPT가 5월 달에 끝났는데 10월 달에 OPT 시작인데 그 4개월간을 좀 어디 있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한국 나가서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신분을 이어줍니다. 그 갭을 H1B 일단 제비 복귀해서 추천만 되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OPT가 그렇죠. 끝나도 일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갭을 필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갭 필러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갭이 그려진 거예요. 네. 10월 달까지 결정도 안 하고 뭐 지금까지 결정 안 하니까 오케이 OPT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OPT는 작년 5월 달에 끝났어요. 네. 그렇지만 OPT 연장선에서 계속 일을 하고 거의 1년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짜로 1년을 버는 거예요. 공짜로 1년을 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OPT는 1년밖에 못 받지만 OPT 끝나고 나서도 그 1년을 H1B만 당선이 돼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1년을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급행료 안 해주고 이렇게 꺼니까 그런 이후에 H1B가 나오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고려해야 되죠. 예. 만약에 너무 어렵게 해서 안 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많으니까 오케이. 그래도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요. OPT로 잠깐 일하면서 고용주와 함께 취업 이민을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취업 이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EB3라고 그러죠. 예. EB3. 그러니까 취업 이민 3순위. 주로 학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3순위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3순위에는 전문직도 있고 숙련직도 있고 비숙련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3순위가 다 포함하는데요. 이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은 3순위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PT로 있고 OPT 기간이 끝나면서 OPT가 1년 있지 않습니까? 예. OPT로 있으면서 1년간의 그 기간을 벌고 OPT가 끝나서 H1B가 당선이 되면 끝날 때쯤 H1B 그러니까 플라이 하고요. 그렇죠. 끝날 좀 H1B를 어플라이해서 또 시간을 1년 번다고 생각합니다. 벌고. 계류 그 1년간 계류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2년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만약에 고용주가 취업 이민을 시켜주면 그 2년이 끝나가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 때가 단계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권 EB3를 신청하려면 일단은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LC라는 걸 합니다. 네. Labor Certification을 해요. 예. 그 Labor Certification은 인주받는데까지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취업 이민 140을 하는데 140은 급행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1월 달이면 1개월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만 신청할 때 내 신분만 살아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 OPT로 있으면서 OPT 기간이 있고 이 H1B를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그 기간이 1년을 더 끌어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EB3로 신청하면 뭐 H1B가 되면 물론 좋고 안 되더라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만약에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당시 합법적 신분이니까. 합법적인 신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대안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오케이. 어렵게 하더라도 that's fine. 이렇게 네. 시간을 벌면서 내가 계속 일을 하면 좋은 거는 계속 일을 하면서도 H1B를 당선이 된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 뭡니까 취업 이민 순위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취업 이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학교에 안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국 사람이나 뭡니까 인도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취업 이민 코다가 그 사람들 너무 깁니다.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한국 사람은 취업 이민 코다가 다 열려 있습니다. 취업 이민 쿼터 같은 경우는 인종별로 다 다르게 나라별로 예. 좀 틀린데요. 그래서 뭐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이걸 못 해요. 예.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취업 이민 코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H1B와 EB3를 동시에 진행하면은 계속 일도 하면서 학교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계속 일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고용주하고만 잘 이야기되고 또 중요한 거는 고용주도 누군가를 취업 이민 시키고 H1B를 해주면 고용주에도 좀 덕이 있어야 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영주권 받고도 뭐 3년간 일할 거다, 5년간 일할 거다. 그런 계약을 특별히 하고 고용계약서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보장하면서 EB3도 하고 H1B도 하면 계속 일하면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OPT가 예. 끝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예. 계속 H1B와 EB3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이 H1B 비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한 이 또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